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나는 언젠가 평양에서 카스트로 동지를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항일혁명 시기의 투쟁 경험을 두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카스트로 동지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무장투쟁을 하면서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적의 식량을 빼앗아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인민이 시정일관 우리에게 식량을 대주었다고 하였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할 때에도 인민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상해 임시정부나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와 같은 독립군 단체들은 저마다 법을 만들어내어 동포들에게서 의원금도 받아내고 군자금도 모집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혁명활동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법을 제정할 수 없었다. 인민을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올검해 넣고 장부책을 끼고 다니며 누구네 집에서는 얼마, 누구네 집에서는 몇 원 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이념에 맞지 않았다. 인민이 주면 먹고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민은 어떤 정황에서나 생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다. 인민이 각성되고 동원되어 언제나 혁명가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돌보아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인민을 믿었다. 인민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끼니를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빈 주먹을 들고 영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인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성원한 데 있었다. 고유수의 현정경, 김보안, 승춘학, 가륜의 류영선, 유춘경, 황순신, 정행정, 어가자의 변대우, 곽상하, 변다란, 문시준, 문조양, 김혜산, 리몽린, 최일천 등은 남만과 중부 만주지방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도와준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죽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만은 밥을 해먹이면서 극진하게 대우해 주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송구스러워 어떤 때에는 일이 바빠 밤을 밝힌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 수직실에서 자기도 하였다. 가륜에서 진명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소로 이용되었다면 고일수와 오가자에서는 삼광학교, 삼성학교 교실이 우리의 숙박소 구실을 하였다. 내가 삼광학교 교실에서 목침을 베고 잘 때면 현균이 찾아와 성을 내면서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투두성원이며 조선혁명군 대원인 현규는 똑똑하고 대바르고 인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현균의 형 현화교는 고유수에서 농민동맹 사업을 하였는데 우리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두 형제가 다 우리의 조직에 막내되어 일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아버지까지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어서 그 집에서는 우리를 각별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현균의 아버지 현하죽은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죽이란 호이고 그의 본명은 현종경이었다. 고유수 사람들은 본명 대신 그를 하죽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 현하죽 선생이라고 하면 만주지방에 살고 있는 조선 동포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현하죽 선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고 또 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단순한 친구로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뜻을 같이 한 동지로서 자주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뜨거운 우애심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고 받들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현하죽 선생은 통일부 시절의 중앙법무위원장이었고 정의부 시절의 중앙위원이었으며 국민부 시절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유일당이라고 부르던 조선혁명당의 정치부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일상생활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들을 동정하였으며 그들과 잘 어울리었다. 기묘, 차광수, 박서심 동무들이 류하지방에서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곳곳에 반제청년동맹 조직을 꾸리고 있을 때 그는 청년들의 계몽을 위해 강사로 자주 출연하였다. 왕청문 학원 시절과 화흥중학교 시절에 현하죽 선생의 강의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 후 그를 자주 회상하였다. 내가 고유수에 갈 때마다 현하죽 선생은 나를 자기 집에서 재우곤 하였다. 큰아버지네 집에 온 셈치고 마음 푹 놓게. 선생이 나에게 늘 하는 말이었다. 선생의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는 11살 우였다.
나는 그 집에서 열흘이나 20날, 지어는 한 달 이상씩 묵으면서 군중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어느 해인가는 거유수에서 현아죽 선생의 가족들과 함께 5월 단어까지 쇠였다. 사실 그때 형편에서 손님을 하루도 아니고 몇 주일씩 재우며 밥을 해 먹인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농사를 지어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고 얼마 안 되는 식량을 가지고 혁명가들에게 밥을 해 먹이고 나면 집안 사람들은 죽물도 변변히 먹을 수 없었다. 현아죽 선생의 집에서는 그때 나에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을 만들어주느라고 있는 성의를 다하였다. 어떤 때에는 닭도 잡아주고 두부와 비지도 만들어주고 근대국도 끓여주었다. 그 집안 여자들이 두부를 안느라고 망질을 할 때면 나도 팔을 걷어올리고 달려들어 망토를 돌렸다. 우리가 망돌 앞에 앉아 일을 거들어줄 때마다 22, 23살쯤 나와 보이는 현화균의 아내 김순옥이 몹시 수줍어하면서 얼굴을 쳐들지 못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현아죽 선생은 민족주의 단체인 국민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국민부 내에 혁신파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장차 공산주의 운동을 하겠다는 것까지도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내가 고유수를 떠난 다음 현아죽 선생이 국민부 내부에서 벌어진 집안 싸움을 피해 서안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장학량의 군대가 그것으로 가니 선생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따라간 것 같았다. 장학량이 배일 감정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의 우산 밑에서 반일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만주 사변을 전후하여 동삼성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상해나 서안, 장사 같은 곳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 외국 방문의 길에 올라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중국 동북지방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만주의 낯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고유수를 생각하고 현아죽 선생을 생각하고 선생의 후손들을 생각하였다. 현아죽 선생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선생의 후손들은 담은 한두 명이라도 살아있을 터인데 왜 정무소식일까? 나는 그들의 주소를 몰라서 속수무책이지만 그들이야 나에게 편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사람이 신세를 지기는 쉬워도 갚기는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990년 봄에 뜻밖에도 현아죽 선생의 후손들과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현아죽 선생의 맏며느리 김순옥 여성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사용하던 놋그릇과 나에게 두부를 만들어줄 때 돌리던 망토를 60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혁명박물관에 보내주었다. 그 사연을 담은 글이 길림에서 조선 사람들이 발간하는 도라지라는 잡지에 실렸는데 우리 노동신문이 그 기사를 그대로 전제하였다. 60년 동안 소식을 모르던 운인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감회를 억제할 수 없었다. 어느 때든지 나라가 독립되면 고유수에서 진 빚을 단단히 갚으려고 하였는데 만나서 내 손으로 소박한 음식상도 차리고 회포도 나누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김순옥도 죽기 전에 나를 만나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나의 명의로 김순옥을 초청하였다. 막상 만나고 보니 그는 89호령으로 아쉽게도 노환이 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였다. 김순옥이 우리나라로 나올 때 그의 후손들이 6명 따라왔는데 나에게는 다 서름서름한 초면의 얼굴들이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 자리에는 현균의 아들도 참가하였다. 그의 입모양이 아버지의 입모양과 신통이도 비슷하였다. 입모양이라도 비슷하니 이미 고인이 된 현균이 다시 살아서 나를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김순옥 일행을 외국 귀빈들이 이용할 숙소로 지어놓은 초대소에 들게 하고 한 달가량 머무르면서 고국 편답을 하게 하였다. 안타까운 것은 김순옥 여성이 귀가 어두워서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었다. 발음도 똑똑지 못하고 기억력도 상당한 정도로 나빴다. 그처럼 생사를 몰라 궁금해하던 은인들 중 한 사람을 60년 만에 기적적으로 만났으나 나는 그 은인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보충해주고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충해주며 장시간 고유수 시절을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니 아쉬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후대들도 현아죽 선생의 운명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현아죽 선생이 조선 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웠으며 우리의 혁명 사업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하는 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생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의무이기도 하였다. 같은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선열들의 위협이 후대들에 의해서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열들의 투쟁 업적을 잘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중히 여길 줄 아는 후대들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개척한 혁명 위협을 믿음직하게 이어갈 수 있다. 나는 김순옥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국옥과 오가자에서 우리의 혁명 활동을 많이 도와준 문저양, 문수건도 함께 만나보았다. 공국옥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대신하여 3년 동안 배감투를 쓰고 몽상을 입은 공룡의 딸이다. 어느 해였던지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 되어 무성에 들리니 얼굴에 흠집이 생겼다고 남편한테서 소박을 당하던 공룡의 아내가 아이를 업고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공국옥이다. 나는 해방 직후 평양에서 농민동맹회의를 지도하다가 그 회의에 대표로 참가한 벽동 사람을 만나 그에게 공룡의 유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가고 물었다. 공룡이 벽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미망인과 딸이 고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 들어서였다. 그 대표는 벽동에 공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공룡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몹시 낙심하였다. 다른 유가족들은 나타나는데 공룡의 유가족만은 행방조차 알 수 없으니 마음이 호소원했다. 그 당시 우리는 만경대에다가 혁명자 유자녀 학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들과 개선 인사를 나누고 20년 만에 저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고향집에 돌아오니 서학교 시절의 동창생들이 찾아와서 한때 우리 아버지가 교사로 일하던 순화학교 자리에 나의 이름을 띤 중학교를 하나 세우자고 제기하였다. 만경대는 김장군이 태어난 유명한 고장인데 학교를 하나 큼직하게 짓고 장군의 이름을 붙여 김일성 중학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면서 나를 설복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의 향천에는 중학교가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지난날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와 함께 손에 무장을 잡고 산에서 싸우다 희생되었다. 그들은 눈을 감으면서 앞으로 조선이 독립되면 자기네 아들, 딸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유언대로 조선이 독립되면 꼭 동지들이 남겨놓고 간 자제들을 공부시켜 자기 부모의 뜻을 잇도록 해야겠다고 늘 생각해왔다. 조국을 찾고 보니 그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만경대에는 중학교가 아니라 혁명가의 유자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워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혁명자 유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무슨 유자녀가 그렇게 많아서 학원까지 세우겠는가고 하였다. 당 행정의 중요 직책에서 일하는 간부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었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국의 사녀와 강하에 전우들의 시신을 수없이 묻어온 나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지개혁 후 첫 수학을 해서 농민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미천으로 삼아 만경대에 혁명자 유자녀 학원을 세웠다. 학원에서 공부할 유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이 국내 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에 파견되었다. 그때 수백 명의 유자녀들이 중국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 당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성원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부 동무들도 그 무렵에 림춘추 동무를 따라 조국에 나왔다. 어떤 유자녀들은 물감 장사나 담배 장사 같은 것을 하며 살다가 만경대 혁명학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 발로 걸어서 우리를 찾아왔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는 독립군의 후손들도 있었고 로조나 농조와 같은 조직들에서 반일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제들도 있었다. 그런데 공국옥이 많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평안북도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공룡의 유가족들의 행처를 수소문하였으며 그곳 일꾼들에게 그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원아들과 같이 명절을 세려고 학원에 내려가 그들이 명랑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면
산나물 보따리를 이고 집신을 끌면서 서남문 거리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곤 하던 공룡의 아내의 얼굴과 어머니의 등에 업혀 주먹을 빨던 공구곡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짜릿한 심해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1967년에야 공구곡을 찾아냈다. 그때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공구곡의 어머니가 인차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김일성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데다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 남편은 독립군이었으니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여 자식들에게도 아버지가 무슨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공구곡을 찾은 다음 그를 고급당 학교에 보냈다. 공구곡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시당과 철도부 사적관에서 일하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연로보장을 받으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고유수의 김보안도 현아즉 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독립군에서 중대장까지 한 사람이다. 김보안은 내가 현아죽 선생의 집에만 가고 자기 집에는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였다. 우리 동무들이 집에 찾아가면 그는 자기와 김영직은 보통 사이가 아니고 또 자기도 성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자기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런 말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고유수에 가면 김보안의 집에 꼭꼭 들리곤 하였다. 김보안은 약국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돈을 우리가 운영하는 삼광학교 후원비로 내곤 하였다. 그는 교육열이 높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계몽시키는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삼광학교에 나와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하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였다. 김보안은 고유수 사람들이 돈 계산도 할 줄 모르니 이런 까막눈들을 가지고 조선 독립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개탄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어른들이 돈 계산을 하지 못했다면 잘 믿지 않겠지만 그 당시 중국 사람들과 길림송에서 살고 있던 조선의 이주민들 중에는 돈 계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에서 발행되는 돈이 다르고 현에서 유통되는 돈이 서로 다른 데다가 길림관체니 봉천다양이니 길림소다양이니 은다양이니 하는 여러 가지 돈들이 저만큼씩 가치가 달라서 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거리에 가도 돈 계산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야하게 농민들을 불러다 놓고 산수 시간에 돈 계산법을 배워주었다. 돈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까막눈들이라고 흘겨보던 사람들이 가감승제까지 척척하는 것을 보고 김보안은 아무렴 그렇겠지. 조선 사람이 원래 머리야 명석하지 하고 흡족해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무식자로부터 유식자로 되는 과정을 보는 것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야학도 참관하고 삼광학교에 나와서 수업 참관도 하였다. 삼광학교의 고등과 학생들은 하나같이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그 학생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인물은 유춘경과 황순신이다. 그들은 둘 다 카륜의 혁명 조직들에서 추천되어 온 학생들이었다. 류춘경의 아버지 류용선은 진명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우리의 혁명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 당시 류춘경, 황순신 동무들의 나이는 14 내지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유수에 왔다가 가륜이나 길림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우리의 무기 운반을 부탁하곤 하였다. 군벌들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덜 하였다. 류춘경과 황순신은 언제나 그 부탁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들은 치마 밑에 무기를 감추고 50m쯤 떨어져서 우리의 뒤를 따르곤 하였는데 길가에서 군벌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조사를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무심히 통과시켜주곤 하였다. 황순신은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삼광학교 시절의 소년 탐험대원답게 일을 본때 있게 하여 다수학 농민으로 이름을 알리며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한 생을 가볍게 살아왔다. 전후 시기에는 한동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활약하였다. 류춘경은 만주에서 여러 지방으로 떠돌아다니며 살다가 리관린처럼 인생 말년을 조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 1979년에 귀국하였다. 황순신처럼 젊은 나이에 귀국했더라면 그도 이름 있는 여성활동가가 되어 사회와 인민을 위해 좀 더 활력 있는 후반생을 보냈을 것이다.
삼광학교 시절의 류춘경은 여학생들 중에서 글도 제일 잘 쓰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두뇌도 제일 명석한 전도가 촉망되는 소녀였다. 우리가 안도에서 유격대 창건 준비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투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때가 무장투쟁을 시작하려고 서두르던 시기이고 또 일단 무장투쟁을 시작하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따라다니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안도에 오라는 연락을 보내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장투쟁에는 적합치 않다고 여기었다. 귀국 당시 유춘경의 나이가 50살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그를 공부시켜 사회활동에 참가시키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혁명투쟁에 직접 참가했거나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나이가 좀 들어도 그들을 공부시키고 알맞는 자리에 배치하여 정치활동을 시키는 원칙을 세웠다. 아무리 청명하고 쓸모있는 사람도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파묻혀 있으면 사고 능력이 감퇴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지며 인생관에 녹이 쓰는 법이다. 해방 후 적지 않은 투사들과 혁명투쟁 연구자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지 못하고 파묻혀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항일투사들이 경력은 좋지만 무식해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들을 간부로 등용시키지 않았다. 무식하면 공부를 시켜서라도 제구실을 똑똑히 할 수 있도록 강심을 먹고 키워야겠는데 배척하고 외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자 유자녀들이나 혁명투쟁 연구자들을 찾아내면 그들을 고급당 학교나 인민경제대학 같은 데서 공부시켜 그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간부로 등용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혁명을 오래 한 투사들도 시대의 낙오자가 되고 만다. 수많은 투사들과 그들의 유자녀들, 항일혁명 투쟁 방조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당과 국가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저명한 사회활동가로 자라났다. 오가자의 문저양도 그런 사람이었다. 문저양은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조직부장으로 활동할 때 변다란, 최일천, 리몽린, 김해산과 함께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글도 많이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대중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에도 정열적으로 참가하였다. 아마 회의도 그의 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오가자에 가 있을 때 문저양의 형 문시준과 최일천인의 집신세를 많이 줬다. 문시준은 마음씨가 후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달씩이나 돈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문시준이 우리 일행을 위해 돼지까지 잡아주며 아무쪼록 나라를 기어이 독립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일이 어제 일 같다. 나는 그 집에서도 오랫동안 침식을 하였다. 문시준네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상에 마늘 짠지를 놔주곤 했는데 그 짠지 맛이 별맛이었다. 그 마늘 짠지 맛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해방 후 문시준의 딸 문수건을 만나니 그 생각부터 났다. 그래서 그를 집에 초청해다가 마늘짠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였다.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마늘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아주지만 어려운 때 오가자에서 저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달게 먹던 그 짠지 맛에는 비길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문저양은 생일 88을 세였다. 나는 그때 오가자 시절을 생각하며 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생일 88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위원장이며 농우의 주필이었던 최일천의 집에서도 몇 주일씩 유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 조선혁명운동 서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 직후 서울에서 조설 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 해 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 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최일천은 일본 정보계 통이 주목하는 요시차린이었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 지국의 출입문 밖에는 매일같이 일본 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본을 썼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국내 애국 인사들과의 밀접한 연계 밑에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 청년동맹 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 명의 핵심 청년들을 항일 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 조선혁명운동 서사에 반영된 제만 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치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 실천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저국광복회가 결성된 후에는 그 강령도 해설해 주었다. 그의 선동에 따라 리국러 선생이 지도한 조선어 학회와 민속운동도 저국광복회 10대 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어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 관원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 지국에 일을 할 때 만주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수 수집해 놓았던 우리의 투쟁 자료들과 독립운동 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 있던 리국러 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 잡지 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들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 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역사 조수를 하려고 하는데 리 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남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 직후 리국러 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아가지고 단숨에 해외 조선혁명운동 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 것이었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의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도서로 되었다. 최일천은 해방 직후 미군정이 반공 반북을 이남 땅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청검으로 또받들어주는 살벌한 환경 속에서 반일 투쟁 만화도 찍어내어 청소년들에게 반제 반일 정신을 거취시켰다. 해방 후 정치적 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 장안에서 그가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 조선혁명운동 소사와 같이 무게 있는 글을 써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일천은 해방 후 남조선 정계에 진출하여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신진당 중앙연회 부장, 김일성 장군 환영위원회 위원, 민족자주연맹 집행위원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여운형, 홍명희, 김규식 등 인물들과 손을 잡고 민주역량의 집결과 남북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데 조국해방전쟁 시기 서울에서 반동들에게 피살되었다. 해외 조선혁명운동 서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래 이 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 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 후 복잡한 남조선 정치 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의 다음 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분명 그 책이 세상에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의 혁명 역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항일혁명 투쟁 시기를 회상할 수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초기 활동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적다. 나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다. 잊어버린 사연들도 많고 어떤 일은 삭막해서 날짜와 인물들을 정확히 회고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남만과 중부 만주 일대에서 우리의 활동을 도와준 인물들 가운데서 김디갑의 애인 전경숙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디갑은 금강관, 대성관, 금강관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해외 조선혁명운동 서사에도 소개된 사람이다. 중국 사람으로 변장한 일본 영사관 경찰들은 1930년 봄 길림시내 복흥가에 있는 오상헌, 오상헌의 집에서 김리갑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그를 장춘으로 연행해 갔다.
그 후 그는 재판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지고 대련 감옥에 끌려갔다. 전경숙의 부모들은 딸이 김리갑과 같은 혁명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그 여자는 부모들의 뜻을 단호히 거역하고 탈가하여 애인을 따라 대련에 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18인가 19살이었다. 그는 방직공장에 들어가 공청 책임을 지고 활동하면서 김리갑의 옥바라지를 성있게 하였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동만 터기소기로 사업하던 동장령이었다. 그는 자기가 대련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때 전경숙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 여자를 만나보고 나서 조선 여성의 절개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경숙의 고결한 풍모에 탄복하였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만청청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에게 저녁을 지어주고 국민부의 대로 계획까지 귀띔해주던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그리고 김리갑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대지를 뛰어다닐 때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고 분전을 모아 학비와 로자를 지어주던 그 많은 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은인들 중에는 아직도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이 다 풀릴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한자리에 앉아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온 회포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로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 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